살다 보면 말 못하고 삼킨 인생이 하나쯤은 생기더군요.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버텨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울린 건 새벽 2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깨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얕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지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하트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욕실 안에서는 콧노래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소리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가 찍힌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웃고 있었고 한 손은 자기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임산부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냐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물기 젖은 수건으로 머리를 털다가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 그 말에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같이 산 남자가 낯선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남편은.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3이었을 때입니다. 남편은 26이었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기지도 말을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속도 어긴 적이 없었고 제가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저를 의심하게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늦으면 꼭 전화를 했고 출장이 생기면 미리 며칠 전부터 말해두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는 큰 풍파가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지만 저는 그걸 의심하기보다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졌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방어막 하나 없이 서 있었던 겁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못 본 척했을 뿐이었죠. 딱 1년 전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줄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TV 앞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60을 넘어가면 사람이 조용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싶었습니다. 딸이 아버지 요즘 이상한 것 같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고 넘겼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어느 한켠에서는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직면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더 이상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두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직접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배를 감싸 안은 채 아주 당당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책임진다는 말을 남편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여자보다 남편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그 여자의 이름이 하연이라는 걸, 그리고 하연이 우리 집 문 앞에 선 이유가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하연은 29이었습니다. 제 딸보다 어렸습니다. 딸이 32이었으니까요. 그 나이 차이가 실감나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 친구뻘 되는 여자가 제 남편과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화장기가 옅었습니다. 조용한 말투에 겉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얌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눈치를 보거나 어떻게든 자신을 작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연은 달랐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상황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부남인 걸 몰랐냐고. 그러자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주 담담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하연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닌데 그날만큼은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는 셈치고 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말려야 할지 말리지 말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 한참을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괜찮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디선가 자꾸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게 있었습니다. 하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자꾸 걸렸습니다.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사랑만 믿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자꾸 그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흔들림 없던 그 눈빛이. 사람이 진짜 감정에 충실할 때는 대부분 흔들립니다. 두렵거나 미안하거나 설레거나. 감정이라는 건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연은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집을 나가는 걸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신발 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현관문을 닫는 걸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산부인과 같은 데 가는 게 아니구나. 저는 처음으로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발로 갈아 신고 가디건만 걸친 채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저도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슴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앞이었습니다. 하연이 사는 곳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 어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불 꺼진 골목에서 낯선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였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잖냐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크게 어긋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인지, 왜 남편 멱살을 잡는지, 그리고 하연과는 어떤 관계인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순간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짜여진 그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은 며칠 뒤 현실이 됩니다. 하연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간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골목에서 남편 멱살을 잡던 바로 그 남자였으니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강태수였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연 옆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며칠 전 골목에서의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남편 멱살을 잡던 그 손.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컵을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연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태수는 저를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처음 뵙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건네는 인사치고는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연은 그가 다 말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는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도 같은 회사였습니다. 둘은 동료였고 한때는 가깝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금 횡령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액이 사라졌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책임을 뒤집어 쓴 사람이 강태수였습니다. 그는 회사를 잘렸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엮이면서 빚이 쌓였습니다.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남편은요. 그런데 강태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람은 들키지 않으면 착한 척 살 수 있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기는 강태수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삼촌이 망가져가는 걸 곁에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삼촌이 점점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오랜 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연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망가졌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도 분노가 보였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은 행복한지, 아무 죄책감 없이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남편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찾아갔고, 유혹했고, 가정이 무너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처음부터 복수였던 겁니다. 남편을 사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20년 전에 무너진 가족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삼촌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자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쌓인 건지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에서 저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하연이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진짜 아이가 생겼다고.
복수로 시작한 관계 속에서 진짜 아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카페 안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태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이 아버지가 남편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란 말인지, 그리고 강태수는 왜 그 말을 하연이 아니라 저한테 들려주려 한 건지,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집 앞에 서 있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가방 끈만 멍하니 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뭔가 말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한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순간 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복수를 계획한 사람이라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연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강태수가 하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연 몰래 저한테만 던지는 말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태수는 왜 하연도 모르는 이야기를 저한테 꺼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마주 앉아서 물었습니다. 강태수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숨기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남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강태수의 것과 달랐습니다. 자기는 그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알고도 모른 척했다고 했습니다. 윗사람 짓이었고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강태수가 혼자 책임을 진 거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낯선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 새벽 휴대폰 문자를 봤을 때도 낯설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신감에서 오는 감정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는 배신감. 그건 참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주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사람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사람. 강태수 가족이 빚에 쫓기고 흩어지는 동안 우리는 밥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 졸업식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성실한 가장 행세를 해온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이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태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들키지 않으면 착한 척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태수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난 걸까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인지가 자꾸 걸렸습니다. 단순히 복수가 목적이라면 하연을 시켜서 남편을 유혹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미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강태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연이 모르는 이야기를 저한테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며칠을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강태수가 저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움직이길 바라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강태수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연이 없는 자리에서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야 할 이유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같은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는 생각. 아무리 무서운 진실이라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강태수가 지정한 장소는 오래된 설렁탕 집이었습니다.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간판도 바랬고 유리창에는 세월이 켜켜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각이라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리가 불편한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물컵을 한 번 들었다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하연이 저한테 한 짓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시킨 일이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였습니다. 20년을 벼려온 복수를 마무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을 한 건지, 하연 몰래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지. 강태수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연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임신 중에 건강이 안 좋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지.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연이 아이를 낳은 뒤에 사라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남편한테 아이를 떠넘기고 모든 걸 끝내버리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태수는 그걸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연이 아이를 낳은 뒤에 스스로를 해칠 것 같아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수를 계획한 사람이 막상 그 끝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년간 분노로 버텨온 아이가 정작 목표를 이루는 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하연이 어릴 때는 그냥 삼촌으로서 곁에 있었을 뿐인데 언젠가부터 아이 눈 속에서 복수심이 자라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그게 자기 가장 큰 후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한테도 하연한테도. 물론 분노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망가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잘못도 있었고 하연이 저지른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그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앞섰습니다. 안쓰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29살짜리 여자가 20년간 복수를 품고 살아왔다는 게 사랑도 평범한 꿈도 아니라 분노를 연료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황폐했을지 그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연이 한 일이 용납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태수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강태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하연이 아이를 낳고 나서 혼자 남겨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자기가 곁에 있어주고 싶지만 자기 몸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게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지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얽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새벽에 문자를 봤을 때도
하연이 집 앞에 나타났을 때도, 카페에서 강태수를 처음 만났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버스 창가에 얼굴을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인지, 하연에 대한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강태수의 지쳐버린 얼굴 때문인지,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쌓여 있다가 그날 처음으로 터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뭔가 말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연이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명료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하는. 하연이 연락을 끊은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가 저를 만났다는 걸 하연이 눈치챈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연이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고 집안 공기는 이상하게 뒤틀렸습니다.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서글픔인지 아니면 그냥 피로인지 정확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하연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없이 저 혼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하연이 사는 빌라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연이 왜 이 시점에 저한테 연락을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강태수가 저를 만난 걸 눈치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 무언가 달라진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 며칠 사이에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배는 더 불러 있었고 얼굴은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서려다 힘겹게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이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강태수가 저를 만나고 온 날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병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연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연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주기에는 아직 제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접근했을 때 하연은 철저하게 감정을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복수다.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남편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투박하게 안부를 묻는 모습, 딸이 명절에 음식을 잔뜩 싸들고 오는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 하연은 저를 몇 번 멀리서 봤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아파트 앞에서. 그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너뜨리려는 게 단순히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삼촌한테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20년간 망가진 삶을 살아온 걸 자기가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냐고. 하연은 한참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복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시원하지 않다고. 삼촌은 아프고 아이는 곧 태어날 것 같고 자기는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연한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공원 바닥에 고정한 채 한참 있다가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 모르겠다는 말이 강태수가 했던 말과 겹쳤습니다. 하연이 아이를 낳고 사라지려 한다는 말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만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어른들의 잘못과 원한이 아이한테 닿으면 안 된다고. 하연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는데 이번엔 그냥 무너지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하연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다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 친부 이야기였습니다. 강태수가 카페에서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던 말. 사실 그건 강태수의 추측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강태수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강태수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그 말을 카페에서 저한테 꺼낸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계산된 말이었습니다. 저한테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는. 그렇다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 하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이름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연이 말한 이름은 남편 회사 대표였습니다. 박성준. 남편이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회사의 대표. 남편보다 10살 위였고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 즈음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점잖고 말이 적은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 직장 상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시선을 내리깐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박성준은 20년 전 그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의 실제 주모자였다고 했습니다. 강태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증거를 없앤 것도 박성준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것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편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한 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연의 복수 대상은 처음부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연이 남편에게 접근한 건 박성준에게 닿기 위해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하연에게 수단이었습니다. 박성준 곁에 있는 사람, 그 회사에 오래 몸담은 사람, 그 연결고리를 통해 박성준에게 접근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연은 남편을 통해 회사 행사에 몇 번 얼굴을 비쳤고 박성준과 마주친 자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은 하연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을 유혹한 것도 모자라 그 연결로 더 높은 곳을 노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가 그제서야 실감됐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연은 박성준한테서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단순히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복수가 완성되지 않았을 텐데. 하연은 그 답도 말해줬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강태수는 20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는 이미 정리됐고
관련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강태수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연은 박성준이 그 증거를 없애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것보다 증거를 쥐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을 언제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 그게 박성준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연은 박성준 가까이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서류들이었습니다. 20년 전 자금 흐름을 기록한 문서들이었고 박성준 지시로 강태수 명의로 돌려진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라 전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중간중간 남편 이름이 보였습니다. 결제 서명이었습니다. 알고도 서명한 흔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연은 그 봉투를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왜 저한테 주는 건지 물었습니다. 하연은 말했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으면 박성준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미 하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박성준이 눈치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낯선 사람들이 빌라 근처를 서성인다고 했습니다. 하연 혼자서는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들은 단순히 20년 전 사건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담긴 서류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받는다는 건 이 싸움에 제가 직접 뛰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가만히 피해자로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연이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쩐지 29이 아니라 19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무거운 걸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하연한테 연락이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이상하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았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말하지 않고 제가 먼저 박성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전문적인 회계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찬찬히 읽으니 흐름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누구 명의로 돌려졌는지, 누가 최종 서명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어느 지점에 서 있었는지, 남편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남편 서명이 찍힌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 남편 나이가 지금 아들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그 나이에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와 용납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강태수 가족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30년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온 것.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하연한테 배운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중요한 건 두 곳에 나눠두는 것.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이 살아있게.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박성준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비서가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 이름을 댔습니다. 남편 아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고 박성준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잖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강태수 씨 아시죠? 라고. 전화기 너머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만나자고. 약속 장소는 박성준이 정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 로비였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 영역 안에서 만나려는 사람의 심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박성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성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투였습니다. 하연이라는 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남편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제가 고생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 상황의 책임을 남편한테 돌리면서 자기는 제3자인 척 앉아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박성준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2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서류가 그걸 증명합니다. 자금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박성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쩌자는 거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쩌자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이 서류는 지금 두 곳에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니라고. 박성준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수 씨한테 직접 사과하고 당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모두한테 깔끔한 마무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협박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박성준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누군가를 마주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박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심장이 내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60 넘은 여자였습니다. 30년을 살림만 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런 자리에 혼자 앉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태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박성준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강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고마운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남편 때문에 강태수 가족이 망가진 건데 제가 그 남편과 30년을 산 사람인데 그런데 강태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감정이 이렇게 복잡한 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나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저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보였습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보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부터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성준에게 일주일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장소를 제가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호텔 로비를 지정했던 사람이 이번엔 제가 편한 곳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겁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를 골랐습니다. 약속 당일 박성준은 혼자 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양복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강태수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의 말이었습니다. 강태수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그 뒤로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무마하려는 계산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마음이 바뀐 건지. 박성준은 한참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 자기 아들이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합격 소식을 듣는 순간 20년 전 강태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강태수한테도 가족이 있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솔직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함과 진심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들 취업 소식이 아니었으면 그 생각조차 안 했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강태수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을 때 하연이 받았습니다. 삼촌이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강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태수한테 박성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나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강태수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소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20년 동안 억울하게 짊어진 이름을 이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강태수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입으로 말해주는 게 아무 의미 없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강태수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하연이 삼촌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한번 보겠다고. 만남은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병원 면담실이었습니다. 박성준이 병원까지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상황이 현실인지 싶었습니다. 3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20년의 원한을 사이에 두고 병원 면담실에서 마주 앉는다는 게. 만남 당일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성준이 먼저 왔습니다. 하연과 저는 면담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강태수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연과 저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배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세상을 보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복수와 원한이 얽힌 이야기 속에서 시작되는 생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맑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면담실 안에서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준이 먼저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면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수는 창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박성준이 자기 입으로 인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고작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20년이 걸린 겁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몸이 망가지고 조카가 복수심을 품고 자라는 시간을 다 보낸 뒤에야 그 말을 들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수는 다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었다고. 죽기 전에 들었다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하연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하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삼촌이 아이 얼굴을 봤다고. 손을 잡았다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많이 울었는지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삼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했답니다. 이제 됐다는 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처음으로 강태수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오래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종이 한 장 위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아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모르는 척 살 수 있으면 살았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시간을 제가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서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직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도대체 또 무엇이 남아 있는 건지. 박성준이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남편이 20년 전부터 강태수 가족을 몰래 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박성준은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강태수 가족한테 매달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강태수가 쫓겨난 직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15년 넘게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냈기 때문에 강태수는 몰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성준은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개인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 믿겼습니다. 남편이 그 세월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걸 방식으로 표현한 거라면, 말로는 한 번도 꺼내지 못하면서 돈으로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면, 그게 남편다운 방식이었습니다. 박성준은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했는지도 말했습니다. 강태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아내한테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보낸 돈을 자기가 받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하연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하연 학비를 댔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연이 복수심을 품고 자라는 동안 정작 그 생활을 버티게 해준 돈이 남편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하연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증오한 사람의 남편이 보낸 돈으로 학교를 다녔다는 걸. 강태수도 끝까지 하연한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이 하연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박성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수가 전해달라고 한 말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멍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준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남편한테 그 말을 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계속 갈등이 됐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강태수 가족한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남편의 잘못을 지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불륜을 했고 가족을 외면했고 30년 동안 중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수가 남긴 말은 전해줘야 했습니다. 그건 제 감정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낸 사람한테 죽은 사람이 남긴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않는 건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박성준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강태수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 돈이 하연 어머니 병원비로, 하연 학비로 쓰였다는 것. 그리고 강태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남편은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저는 방에서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옷더미 옆에 그냥 주저앉아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크게 다쳤을 때. 그런데 그날 남편이 우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래 눌러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았던 것들이 그날 밤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은 남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준다고 해서 가벼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아침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30년을 두 사람이 살던 집이 혼자 남은 공간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두 감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강하온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수 성을 따서 강씨로 했고 하온이라는 이름은 따뜻하고 온화하게 살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수도 원한도 어른들의 잘못도 아닌 그냥 따뜻하게 살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로 하연이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아이를 낳고 사라지려 했던 계획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박성준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20년 전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강태수 명의로 돌아갔던 책임이 거쳤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기록은 바로잡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천천히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 척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왔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고 딸은 그래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신랑이가 어쩐지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밥을 한 사람 분량으로 짓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이렇게 조용하고 넓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빛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무너질까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모를 때일까요? 남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강태수한테 돈을 보내면서 그게 속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자기 죄책감을 달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하연은 어떨까요? 20년의 분노를 내려놓고 아이를 안고 사는 지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까요? 강태수는 마지막에 이제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억울함도 원망도 다 내려놓고 이제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공원 벤치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남은 게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잃은 게 많았습니다. 믿었던 사람, 쌓아온 시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박성준 앞에 앉아있던 저. 하연 옆에서 자리를 지켰던 저. 남편한테 강태수의 말을 전해준 저.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30년을 살림만 하던 60 넘은 여자가 혼자서 해낸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일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걸 해냈다는 것도. 햇살이 벤치 위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상처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까지 거칠어지진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길 바랍니다.